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제 3차시, 11주차 3차시 유전자 기술을 이제 유전자를 통해서 의학이 또한 의료윤리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의학의 영역이 인간 밖에서 인간을 컨트롤하고 진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제 앞으로는 더 발전하게 되면 이제 의사가 치료하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이크로 로봇가 혈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아니면 또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그 로봇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을 샅샅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곳을 자기가 미리 진단해서 거기서 다 치료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약을 먹는다든지 뭐 수술한다든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의사가 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피 속으로. 그런 시대가 앞으로 제 생각에는 50년 안에 도래합니다.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뭐 옛날에 그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인간이 바이러스처럼 작아져가지고 인간의 몸속에 들어가서 인간이 막 이제 세균과 싸우는 영화 같은 거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이제 현실이 되는 출발점이 맨델을 통해서 완두콩 교배 실험으로 유전 법칙을 밝혀냈어요. 그 후에 모건이라는 사람이 실험적 연구를 통해서도 유전학을 더 발전시켜 나가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게 왓슨과 크릭이라는 사람이 DNA의 이중 나선 구조를 밝혀낸 거예요. DNA가 이중 나선, 그게 안에 염색 사가 이렇게 꼬여 있는데 그 이중 나선 모델을 통해서 DNA의 구조를 밝힌 거죠. 그래서 이제 유전공학 기술을 통해서 분자 생물학이라는 게 세포가 모인 하나의 성체, 이 형체, 외부적인 하나의 형체를 가진 동물과 생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분자의 단위로 생물의 분자를 다루는 분자 생물학이 급속하게 발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유전병을 연구하는 거예요. 질병이 유전적이라는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밝혀진 거예요. 왜 아버지가 고혈압인데 자식은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고 비만하지도 않은데 왜 고혈압이 됐을까? 그걸 사람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많은 대부분의 질병들이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발현된다고 하는 것을 이 유전공학, 분자생물학을 통해서 밝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의학은 또한 생명과학은 분자생물학의 기초에서 지금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정체가 게놈 해석, 지놈 프로젝트.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2003년에 끝났죠. 지놈 프로젝트. 유전자와 더불어 게놈이란 말을 자꾸 듣게 되는데, 게놈이란 말은 뭐냐면 한 개의 생물체, 162페이지, 한 개의 생물체 내지는 세포가 가진 유전 정보의 총체. 어떤 생명체, 인간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전학적인 정보를 다 합한 것을 게놈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세포 안에 담겨있는 유전 정보의 총체. 그럼 인간이라고 하는 그 종의 특징, 수명, 생활 방식, 지금까지의 진화된 하나의 계통과 과정,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을 지놈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생물의 종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지놈은. 사람에게 고유한 게놈은 인간 게놈이라고 그래요. 강아지면 강아지 게놈, 원숭이면 원숭이 게놈.
강아지 게놈 이상하네. 원래 강아지가 개인데. 자, 게놈에는 유전 정보가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유전의 정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정보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유전자, 제일 작은 단위를 유전자라고 그러죠. 유전자에는 어떤 단백질을 만들려는지 정보가 새겨져 있고, 사람의 경우는 22,000개. 또 이 유전자는 수천에서 수만 개의 유전암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DNA에 관한 4종류의 염기 서열이 있죠.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그 4가지 4종류의 염기가 모여서 유전자를 구성하고 있다. DNA를 AGCT라고 그러죠. 자, 근데 인간 유전자, 인간 게놈을 분석할 때 2가지 방향으로 분석이 됐다는 거죠. 유전자 지도를 제작하고 염기 배열을 결정했어요. 염기 서열을. 그게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자, 사람의 게놈, 그 유전자 정보의 총체가 22 곱하기 2, 44개의 상염색체와 XX, 뭐죠 XX? 남성, 여성 나누는 거죠. 성염색체. XY. 합계 46개의 염색체로 구성되어 있다. 거기에 특정한 작용을 하는 유전자 위치를 확정하는 작업이 매핑이다. 염색체 지도에 제작을 해도 좋다. 이에 반해 DNA 염기 배열을 기계적으로 해독하는 작업이 시퀀싱이다. 매핑과 시퀀싱. 이것을 통해서 이제 기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러한 지놈 프로젝트의 결과로서 유전적 질환인 많은 질병들이 밝혀지고 치료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164페이지 보면 많죠. 종류가 헌팅턴병, 듀시엔형 근육퇴 위축증, 망막모, 세포종, 낭포성, 섬유종, 이런 것들이 여기 쭉 설명 나오죠. 헌팅턴병은 뭐냐면 여기 각주에 나오죠. 유전병의 일종으로 중년에 이를 때까지는 아무런 자각 증상을 나타내지 않다가 갑자기 중년이 지나면서 백치가 돼요. 백치, 완전히 이 기능이 떨어지죠. 신체에 대한 제어력이 상실해 돼. 갑자기 무기력하고 제어가 안 돼. 걸음걸이가 춤추는 것과 같이 되네. 그래서 헌팅턴 무도병, 막 사람이 걷는 게 춤추는 것 같다는 거죠. 이건 유전적 질환이라는 거예요. 헌팅턴병. 그 다음에 망막 모세포종은 뭐냐면 눈의 망막에 생기는 종양이에요. 망막에 종양이 생기니까 시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낭포성 섬유증. 이건 뭐냐면 점액성 점착증이라고 하는데 췌장 섬유증이라고도 하고 유전적 질환으로 점액을 만들어내는 신체의 선, 췌장과 폐에 정상적인 효소와 점액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증사. 과거에는 이게 무슨 병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유전 기술의 분자생물학의 발전을 통해서 이런 병의 원인들이 밝혀지게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한 예로서 이 분자생물학 게놈 프로젝트의 그 유전공학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느냐, 유전자 치료가 한 예가 여기 ADA, 아데노신 데미네이즈, 탈아미노 효소 결핍증. 자, 이렇게 살펴보면 그런 유전자를 복원하거나 교환하거나 하는 유전자 치료 가능하다는 거죠. 그 유전자가 이게 불완전해요. 그러면 유전병에 걸린다는데 그 문제가 있는 그 유전자를 완전하게 만들어요. 회복시키는 거죠. 이걸 보관하는 거죠. 아니면 다른 유전자와 대치시켜서 교환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실험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이 아데노신 탈아미노 효소 결핍증, 이 질병에 이러한 유전공학, 분자생물학이 적용되고 있다.
그것만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이 분자생물학과 유전공학 기술이 적용되느냐? 167페이지 2번 유전자 진단 기술. 여기에 이 지놈 프로젝트, 인간 게놈 지도를 해독한 것이 적용되고 있다는 거죠. 자, 유전자 기술 치료의 응용은 현재로서는 아직 두드러진 성과를 올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진단 분야, 이 유전공학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마치 치료하는 거죠. 치료하는 거. 치료에는 아직 완전하게 적용하지는 못해요. 아직 그게 범위가 너무 넓고 그 기술 자체가 이게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진단하는 것은 거의 완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진단 분야에서는 이미 그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고, 그와 더불어 윤리상의 문제도 표면화되었다. 여기서는 발증 전 진단과 보인자 진단, 출생 전 진단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유전자 진단에는. 요즘에 여러분 그 신문에도 보면 친자 확인 소송, 이 지놈 프로젝트가 없었으면 친자 확인 못해요. 분자생물학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유전자를 분석해서 이 유전자는 사람마다 독특한데 그 독특한 유전자를 통해서 친족의 그 서열을 밝혀내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엔 머리카락만 하나만 뽑아서 그 머리카락을 분자생물학에서 조사하면 머리카락 하나 속에 지금 내 몸의 상태가 어떤지가 다 나타나 있고, 그 안에 지금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려 있고, 또 암에 걸렸는데 어떤 암에 걸릴 수가 있고, 암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그 모든 분자생물학적인 구조가 머리카락 하나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아니면 피 한 방울 속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 분자생물학을 통해서 예방의학이 혁명적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병을 치료하는 것은 이미 늦어요. 병에 걸린 다음에 치료하는 것은 너무 늦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병에 안 걸리는 거죠. 이 분자생물학을 통해서 이제 병에 걸리지 않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제도요, 분자생물학을 통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분자생물학 없었으면요, 코로나 이거 10년, 20년 돼도 안 없어져요. 왜냐하면 이게 자연적으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인간이 손을 대가지고 이거 갖다 변종시켜 버렸어요. 슈퍼 바이러스가 된 거예요. 이게 죽질 않아요. 1년 이내에 사라지질 않아요. 자연 발생이 아니기 때문에. 자, 유전자 진단 기술은 이미 거의 확립이 됐는데, 그 가운데 세 가지가 있다. 발증 전 진단, 보인자 진단, 출생 전 진단.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시험 문제 나오기가 좋죠. 발증 전 진단, 두 번째는 보인자 진단, 세 번째는 출생 전 진단, 출생 전 진단. 자, 먼저 발증 전 진단, 보인자 진단. 자, 여기 제일 밑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1983년에 헌팅턴 병의 유전자 위치가 확정되었다. 그리고 93년에는 원인 유전자가 확정됐어요. 도대체 어떤 유전자, 많은 유전자의 그 구조 가운데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헌팅턴 병을 만들고 있다. 이걸 이제 확인하게 된 거죠. 주로 구미에서 많이 발생하는 병인데, 헌팅턴 병이. 자, 부모 한가운데 한쪽이 헌팅턴 병이면 자식은 50% 발생한다는 거죠. 1983년의 성과를 기반으로 이 병의 유전자 진단이 가능해졌는데,
치료법이 없는 이 병의 유무를 진단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어차피 치료 안 되는 건데 이 병에 걸린 거 진단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진단만 할 필요 없다. 치료가 못할 거 진단하지 말자. 이런 반대 움직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젊은이가 10년가량 뒤에 확실하게 엄습해 올 병을 내가 지금 알면 10년이 더 괴롭다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살다가 병이 걸려서 죽든지 하는 게 더 편하지. 어차피 치료가 안 될 거 알면서도 10년 후에 이 병 걸린다 하고 진단을 받아놓는 것이 과연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종류의 진단을 발증 전 진단이라고, 그러니까 병이 생기기 전에 진단하는 것을 발증 전 진단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출생 전 진단. 출생 전 진단 169페이지 출생 전 진단. 출생 전 진단은 이러한 발증 전 진단, 보인자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저 위쪽에 168페이지 한번 봅시다. 꼭대기 쭉 올려보면 보인자라고 하는 것은 그 유전인자가 그 사람에게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진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증 전 진단하고 좀 유사한 거죠. 그러니까 보인자 진단도 발증 전 진단에 포함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병이 생기기 전에 그러한 요소가 유전자 안에 포함되어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게 보인자 진단이고, 그리고 그것이 병이 발생한 이유가 아니라 이전이라고 하면 발증 전 진단이고, 보인자 진단도 병이 생긴 이후는 발증 후 진단이 되죠. 그러니까 유전자 진단이 크게는 발증 전 진단과 발증 후 진단으로 나눠질 수가 있고, 거기서 그 유전자 안에 있는 그 요인을 찾아내는 것을 보인자 진단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출생 전 진단은 뭐냐 하면 발증 전 진단, 보인자 진단과는 중복되는 부분이 또 있다고는 하지만 다른 측면을 또 밝혀내는 것이 출생 전 진단이에요. 자, 여기서 출생 전 진단은 뭐냐면 6장에서 나왔듯이 양수천자, 육모검사, 이런 것을 출생 전 진단이라고 하죠. 대부분 이 출생 전 진단은 이거 발증 전 진단과 보인자 진단은 성인들에게 많이 적용되고, 출생 전 진단은 지금 임신된 태아 상태를 말할 때 출생 전 진단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는 거죠. 자, 이 출생 전 진단에 의해서 유전병에 관한 태아의 출생 전 진단이 가능해졌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혈우병이다. 혈우병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출혈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뭐 그 혈소판에 문제가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미 태아의 상태에서 출생 전 진단을 통해서 밝혀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170페이지. 혈우병은 과거에는 불치병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혈액응고제를 주사하면 이제 그게 금방 치료될 수가 있어요. 피가 굳는 약을 집어넣으면 뭐 피가 마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죠. 자, 170페이지 제일 밑에 달라. 출생 전 유전자 진단이 밝히려는 것은 유전병만이 아니다. 유전병만이 아니에요. 뭐가 있느냐? 선천적 이상에 해당하는 전반적인 모든 것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건데, 다운 증후군. 이 다운 증후군을 결정적으로 100% 밝힐 수 있는 게 유전자 진단인데 출생 전 유전자 진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운증의 대부분은 보통 사람보다 염색체가 하나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염색체 안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염색체의 숫자가 많아지면 더 지능이 높고 건강하고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불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염색체가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염색체가 하나 더 많았을 때는 반드시 다운 증후군이 생긴다는 거예요. 즉 게놈 프로젝트를 밝혔는데 염색체 구조 중에 어떤 구조냐, 21번째 염색체가 3개인 것이 원인이다. 그러면 100% 다운 증후군이에요. 그래서 출생 전 유전자 진단을 할 때 염색체 숫자를 딱 세가지고 하나가 더 많네. 그럼 100% 다운 증후군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정신지체를 수반하며 정신지체 장애군, 신체에 몇 가지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많은데 대부분 정신에 이상이 온다는 거예요. 700~800명당 한 사람 비율. 여러분 이거 비율이 엄청 높은 거예요. 지금 길거리에는 보이지 않지만 집집마다 이 다운 증후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태어나는 거죠.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는다든지 뭐 임신 중에 약물에 중독됐든지 그래서 염색체가 변형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171페이지. 현재는 궁극의 출생 전 진단이라고 해야 할 착상 전 진단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 수정란을 진단하는 거예요. 그게 과거에는요, 이것도 분자생물학과 여기 출생 전 유전자 진단도 너무 발전해서 최근까지만 해도 그 기술이 이미 분열이 일어나서 1개월, 2개월, 3개월 된 다음에 성숙하게 되는 태아를 겨우 이제 진단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뭐냐면 처음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수정란을 진단하는 거야. 이거 수정란이라고 하는 지금 수정이 이루어져서 이제 겨우 이게 하나의 그 배아가 이게 분열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분자 생물학이 너무 발전하니까 지금은 착상하기 전에 이미 진단을 해버려. 이렇게 되면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좀 덜하다는 거죠. 물론 수정되는 순간에 한 생명과 인간으로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만 수정란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그 인간으로서 형성되는 최초가 아니냐. 그러니까 수정란을 검사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냥 착상을 시키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타당한 거죠. 도덕적으로 문제점이 더 적어요. 생명을 희생시킨다고 하는 그런 비판을 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자 생물학의 기술을 처음으로 가까이 갈수록 최초로 인간의 탄생 과정까지 가까이 갈수록 윤리적 문제점이 많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정란 진단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체외 수정한 수정란이 이제 금방 수정해서 4개나 8개로 분열하는 순간 이미 착상 전 진단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그 가운데 한계를 떼어놔서 유전자를 진단하는 방법이 바로 착상 전 진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 진단 기술은 획기적인 기술이에요. 이제 인간의 생명의 탄생 과정 속에 인간의 과학기술이 적용돼서 착상 전 상태에서 인간의 신비를 파헤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전자 진단은 그 응용 범위가 지금 무한히 넓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발증 전, 보인자, 출생 전, 이 3가지 종류의 유전자 진단이 학계에서 연구되고 있는 지금까지 과정인데 지금 여기에 하나가 더 붙여졌다는 거예요. 4번째가 뭐냐면 착상 전 진단도 지금 시도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172페이지 이 유전공학 분자생물학의 우생학적 문제. 우생학적 문제가 이제 그 안에 존재한다는 거죠. 출생 전 아니면 착상 전 진단으로 유전자의 이상이 발견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나 나는 기형아를 낳고 싶지 않아. 다운 증후군
이 밝혀진 나는 이거 임신 중절할 거야.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는데 이 안에는 우생학적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12주차 1교시에 계속해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